자, 이번 이야기는 행자님께서 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자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현실공포 이야기일지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두 가지가 섞였는데요. 오, 하이브리드. 예. 그래도 저는 사람이 무서운 쪽에 한 손을 조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 세계 여행자예요. 세상에 참 고수들 단기 알바가 많은데 그중에는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참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사실 저번 주 참하기 전날에.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저도 한두 번, 두세 번 봤나?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고 저랑 친한 친구랑 아는 사람이라 같이 우연찮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냥 무서운 얘기 묻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다 하다가 같이 있던 친구가 아니다, 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왜냐면 얘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나한테 똘순이 얘기를 듣고 똘순이 소개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으니까 똘순이를 찾은 거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사람도 기억을 가물가물 해가고 해준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대학 동기를 똘비라고 할게요. 이 똘비하고 또 똘비 친구 갑돌이가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셋이서 원래 여름방학에 여행을 가기로 했었대요. 근데 이 똘비하고 갑돌이가 이제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어야 됐는데 역시 내일 없이 사는 대학생답게 그냥 맨날 술만 마신 거예요. 돈은 안 모으고. 그러니까 여름에 여행을 못 가고 다른 친구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었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무조건 돈을 모으겠다. 그래서 또 지내다가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또 술을 매일 먹은 거예요. 지금 당장 여행 가기로 한 거는 한 달 뒤인데 한 달 뒤 방학 중간에 가기로 해서 대학생 겨울방학이 기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한 달 사이에 그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막 찾고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고수익 단기 알바를 찾은 거예요. 아, 그런 거 위험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었냐면요. 그때 당시 최저시급이 한 5, 6천 원 할 때거든요. 근데 한 달만 바짝 일하면 1,000몇백을 준다 했었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둘은 그때 맨 처음에 뭔 생각을 했냐면 그냥 건설 현장 노가다? 그런 걸 쉬지 않고 매일 하는 건가? 뭐 그런 그냥 막연한 꿈을 꾼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은 사회생활을 사실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대학 가서 그냥 술 먹고 노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큰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야 이거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걔한테 뭐라 하고 해외여행 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얘기 막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가자. 갔대요. 갔더니 웬 무당집이더래요.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당이 자기가 여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여기 정리를 하고 지방에도 좀 조용하게 약간 좀 한적하게 도사처럼 살고 싶어서 시골 지방 어딘가에 별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이게 지금 별장을 자기가 잘못 샀다 듣고 있었대요. 그 집을 허무는 일인가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 별장을 산 터가 자기가 제대로 직접 못 가봐서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음기가 너무 세더라. 이 친구 이 남자 둘이 왜 이걸 또 의심을 덜했냐면요. 보통 범죄가 일어나는 고수익 단기 알바가 뭐 여성 우대 이런 경우가 되게 의심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뭐 남성 우대 그냥 당연히 막노동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볼까? 그냥 그 별장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 가서 쉽게 말해서 양기가 좀 센 남자 둘이 가서 한 달간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 된다. 대신 그 집 앞에 울타리를 자기가 쳐놨고 벽도 있고 담도 있는데 그 밖으로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 안에 뭐 마당을 돌아다닌 거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듣고 있다가 아니 이게 무슨 개꿀 알바인가. 거기 가서 그러면 뭐 자기가 도 닦고 뭐 기도하고 해야 되냐. 그런 거 없고 그냥 각자 노트북 가져가도 인터넷 다 뚫어놨고 수도 잘 나오고 보일러 잘 되고 TV도 있고 하니까 책을 가져가든 노트북을 가져가든 한 달만 거기 있으면 된다.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거기서 밖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술을 먹고 누워도 되고 뭐 다 맘대로 된다. 근데 한 달에 있었다니까 먹을 걸 사러 나오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를 맨 처음에 니들이 이제 싸 가라. 그리고 토요일이나 월요일 같은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이거 떨어졌으니까 이거 사다 주세요 하면은 자기가 주말에 내려가서 울타리 밖에서 주겠다. 그 받아서 또 일주일 생활하고 또 주말쯤 되면은 문자나 전화를 해서 말을 해주면 자기가 또 주말에 가서 사다 줄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개꿀 알바잖아요, 사실. 그럼 모두가 의심할 만하죠. 근데 얘네들이 또 의심하는 이유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무당이에요.
무당이 음기 누르겠다고 남자 둘을 부른다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로 고용한다 그러면은 의심하고 사기치지 말라고 침을 뱉고 나오겠죠. 근데 왠지 무당이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도 이 사람은 그런 걸 믿으니까 무당을 할 거다. 근데 이거 진짜 개꿀인 것 같다. 그래서 하겠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는 우리 둘만 있는 거냐? 무당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다. 한 채가 있는 쪽은 양기가 너무 세고 그래서 여자애들 둘이 들어가 있다 지금. 한쪽이 음기가 너무 센데 거기 니들 둘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무당 그 사장이 그 얘기를 막 하더래요.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마당 밖을 나오더라도 이 부적을 항상 그 옷에 간직하고 마당을 나오고 울타리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솔직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요. 그러니까 이 둘은 그런 걸 애초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밖에서 뭐 어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면서 니들 꿰어내려 할지 모른다. 그냥 무시해라. 듣지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알겠다. 오히려 여자 둘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두근두근 했대요. 이거 잘못하면 헌팅하고 이거 한 달간 동거 체험 아니냐? 막 약간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말에 바로 가자. 일주일치 니들이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챙겨와라. 그러면 내가 차로 다 실어다 같이 가겠다. 예. 그러니까 알겠다. 그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냐? 그러니까 한 달 딱 채우고 나올 때 줄 건데 하필이면 이번 달이 윤달이다. 그래서 이 달을 채워야 되는데 윤달이라 네가 두 달이 있어야 된다.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1,500이 아니라 두 달에 1,500이냐? 그러니까 아니지. 한 달에 1,500이 두 달이면 3,000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일하고 둘이서 같이 일하니까 거의 6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친구한테 우리는 두 달간 장난으로 배 타러 간다. 돈 많이 벌어오니까 그 돈으로 여행 가자. 일상놈씨가 뭐 이러면서 막 장난을 쳤대요. 네가 저번 학기 때 하도 우리가 서러워서 배 타러 간다. 두 달 뒤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냥 막 웃었대요. 미친놈들 아니냐고. 하여튼 그러고 이제 갔는데 집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대요. 근데 그 무당은 그 안으로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은 왼쪽이 너네 집이고 오른쪽이 여자 둘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마주칠 일이 많이 없겠지만 그냥 이 울타리 밖으로만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식량 있는 그 상자랑 이거 다 옮기고 컴퓨터랑 플스랑 이런 거 챙겨서 다 갖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딱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순간 위약금이 2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거 중간에 도망간 애들 잡아가지고 위약금으로 돈 뜯나? 이 생각도 했대요. 울타리 그 앞쪽에 막 CCTV 이런 거 엄청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약속만 지키면 돈을 받겠네. 그러니까 얘네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한 10명이 알바가 구해지면 그 중에 한두 팀은 지키겠지만 한 8팀 정도가 어기면 이거 위약금 받은 걸로 지킨 애들 주고 남은 걸 지가 먹나?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대요. 그럼 우린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택배 같은 거나 옷 같은 게 필요할 텐데 딱 계절이 바뀌는 시기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울타리 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택배 기사가 놓고 가지 말라고 직접 수령한 다음에 울타리 앞에서 받아라. 울타리가 그렇게 높진 않았대요. 울타리 앞에서 받으면 된다. 열지만 않으면 되니까. 뭐 알겠다. 그러고 알바가 시작이 된 거예요. 2달짜리가. 근데 그 무당이 그 말하긴 했었거든요. 한 달간 만약에 버티기 힘들 것 같으면 한 달만 채우고 나와도 된다고. 대신 한 달은 무조건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한 달하고 일주일만 더 있을게요. 이게 안 된다. 오. 윤달이라 2달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던 사람이 하면 자기도 편한데 한 달 딱 채우고 나오겠다 하면 그냥 1,500 바로 주고 끝난다. 예. 그래서 둘은 이제 그냥 개꿀이다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첫날은 그냥 대충 짐 정리하고 자고 뭐 둘째 날은 늦잠 자고 술이랑 이것도 많이 사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보면서 그 정원이 뭐 의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갖고 앉아갖고 술 좀 먹다가 들어가서 게임 좀 하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뭐 책 좀 보다가 그렇게 막 지내고 있었대요. 그러고 술도 다 떨어지고 해서 부장한테 술 뭐 요 정도랑 뭐 밥이랑 라면이랑 그리고 고기 좀 사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알겠다 하고 그걸 또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이 물건을 받으면서 옆집 여자들이랑 마주쳤대요. 처음 자기 또래인데 이쁘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냥 대충 인사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오다 가다 마주치는 거 있잖아요. 같이 그냥 마당에서 산책을 하든 뭐 맥주를 마시고 있든 뭐 그러고 있으면 마주치고 같이 커피 마실 때도 있고 그러고 지내다가 되게 친해졌고 또 주말에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 남자 둘이 있다 보면 처음엔 요리를 해먹어도 금방 안 해먹고 라면만 먹기 시작해요. 고기랑 이런 걸 받은 게 있었으니까 술도 좀 남았고 어차피 우리 술이랑 고기랑 라면이랑 다 받을 거니까 그 고기 오늘 그냥 밖에서 바베큐로 구워 먹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옆집 여자들도 같이 드시죠 이렇게 되면서 같이 그냥 바베큐 파티하고 놀았대요. 너무 재밌게 놀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다가 제 울타리 쪽으로 자기네를 보더니 부르더래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뭐야 하고 오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데리고 가지 말라 했잖아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도 아 그거 뭐 사람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아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갖고 할아버지 왜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니들 거기서 뭐 하냐고 우리 여기서 그냥 한 달 살기 하러 왔다 여행 온 대학생들이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되게 놀란 표정으로 여기서 한 달이나 있다고 막 이러더래요. 아, 네, 뭐 그냥 한 달간 렌트했어요. 뭐 하신 말씀 있으시냐고. 주변에 뭐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시끄러울 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고 거기다 한 달이냐 있냐면서 되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안쓰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가 뭐 어떤 데인데요 했더니 여기가 아유 아니다 그냥 잘 지내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쯧쯧거리면서 가더래요. 사람이 되게 찜찜하잖아요. 근데 또 그 이쁜 여자 두 분이 같이 또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놀고 하다 보니까 금방 잊었대요. 그렇게 또 지나서 한 3주차쯤 됐을 때 친구가 다음 주만 한 달 채우는데 나갈 거냐 더 있을 거냐 이러다가 글쎄 고민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 달이 딱 채워졌대요. 근데 그때 이미 여자분들이랑도 친해져서 여자분들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한 달 더 있으실 거냐고.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자기들은 한 달 더 있을 거라고 한 달 더 있어도 된다 했다고. 그러니까 얘도 사실 그 여자분 중에 한 분과 약간 썸씽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럼 나도 한 달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됐대요. 그 무당한테도 이거 사다 주시고 저희 한 달 더 있기로 했어요. 아 그러냐 알겠다. 그러고 대신 그럼 돈은 자기가 한 번에 주면 되겠냐 아니면 지금 나눠서 줄까 한 번에 줄까 이럴까? 친구는 받고 또 받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가 야 돈 들어 우리 쓰고 싶어서 나가게 된다. 그냥 차라리 한 번에 받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으면 돈 쓸 일도 없고 괜히 돈 생기면 교물생심이라고 나가고 싶어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자기는 자기를 못 믿는다.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저희 다음 달에 한 번에 받을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막 묻길래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를 못 믿는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대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평범하게 지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둘둘 붙어 살다시피 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둘 썸씽이 돼서 이게 분명히 남집 여자 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남녀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정말 그냥 잘 지냈대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무당이 또 짐을 갖다 주러 왔는데 남녀로 나오니까 무당이 막 화를 내더래요. 니들이 섞여 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니들이 뭘 하고 길바닥에서 뭘 하든 상관은 없다만 그 집 안에서는 남녀 있지 말라고. 예. 막 화를 내니까 뭐 좀 짜증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되게 편하잖아요. 되게 편한 삶을 살면서 큰돈 주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그래 오케이 알겠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물건 가지러 오는 날만 내가 조심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도 했대요. 그러고 무당이 왔을 때 또 한 말이 이제 한 2, 3주 있으면 끝일 건데 하면서 아마 끝나기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딜 가냐고 우린 끝나면 집을 가야지 했더니 니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묻고 나면 그 사람들 따라가서 털어내야 된다고. 다 털어내고 니들이 안전할 수 있게 다 털어내다 싶으면 그때 돈도 다 주는 거라고. 내가 니들한테 돈 주려고 고용했지 니들 장례식 구조 내려고 고용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알겠다. 참 무당이라고 그러면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믿는다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있다가 그때부터 뭔가 좀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되게 이상하게 자기들을 쳐다보는 게 좀 느껴졌대요. 오래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들도 있고 되게 편하기도 하고 바닷가도 이쁘고 한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한 달 좀 넘게 있으니까 저 앞에 보이는 바닷가도 지겹고 이 생활 패턴도 좀 지겹고 그리고 처음에 그 설렜던 여자도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해도 매일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져서 만난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만나는 분위기가 된 건데 매일 보니까 조금 슬슬 그게 올라오는 거죠. 네. 뭔가 새로운 자극을 도파민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가고 싶어지더래요. 나가면은 돈이 더블로 나오니까 그건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 지루함을 어떻게 3주만 더 참으면 된다 3주만 더 참으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 지루해질 때쯤 보이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되게 멀찌감이 가고 이 집 근처에 안 오는 느낌이더래요. 그러다가 사람이 또 매일 밥이랑 고기랑 술만 먹을 수도 없고 뭐 시켜 먹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울타리 앞에서 받으면 된다 했으니까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자 이 얘기 나와서 짜장면이랑 중국 요리 이것저것 좀 시켜 먹자 해서 했는데 막 많이 시키니까 시골에서 그 사람도 얼마나 신나요? 열심히 해갖고 갖다 드릴게요 주소 말씀하세요 했더니 여기 어디 뭐 편지예요 했더니 그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가 네. 한 5분 있다 전화가 오더래요. 혹시 거기 그 바닷가 옆에 보이는 그 단지냐고 집 두 채 있는 거기냐고. 네 거기에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희가 배달 권한 받기라고 다른 중국집 찾으셔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가 동네 장사라 다른 중국집이랑 그 배달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피곤해진다고 죄송하다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다른 중국집을 또 찾아서 전화했더니 거기도 배달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뭐야 여기 중국집 되게 이상하다 하고 또 다른 치킨집이나 피자 같은 거 있나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는데 다 배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지만 어쩌겠어요. 어쨌든 자기네 집엔 고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고기 구워 먹고 또 찌개 끓여 먹고 밥이랑 같이 또 술도 먹고 그냥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 집 근처로는 안 오고 좀 멀찌감이 떨어져서 약간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였대요. 자기들한테 뭔가 얘기할 때. 배달 온 사람도 멀찌감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나와서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요 앞까지만 와주시면 우리가 받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대요. 무당이랑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짜가지고 일부러 문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 되게 짜증이 나고 막 그러고 있고. 근데 이게 이걸 좀 느낄 때쯤부터 이 집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뭔가 자고 있으면 그 집이 분명히 자기 둘밖에 없는데 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난다거나 밖에서 완전 새벽인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로 자기네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어느 날은 뭐 자기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잖아요. 보통 근데 손 씻는 다음에 거울이 있잖아요.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가 하고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없고 뭐야 하고 창문에 물기를 닦아냈더니 자기 옆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되게 여기 있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도 맨 처음에 뭔 개소리냐 이러다가 그 친구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기 시작하니까 뭔가 되게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말한 이 음기가 강하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우리 얼마나 남았지? 이런 걸 하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자기들은 못 느꼈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햇볕이라도 좀 쐬자 해서 앉아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옆집에서 여자애들 둘이 나오는데 얘네가 상태가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니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얘네들은 집에서 남자 귀신이 나온다. 근데 이제 남자 귀신이 자기네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 쉽게 해도 귀접을 하게 된 뭐 그런 내용이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이었대요. 그러니까 며칠간 잠을 못 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나갈까 하는데 지금 나가면 얘가 우리한테 주기로 한 게 3천만 원이니까 따블이면 6천만 원 아니냐. 그리고 이제 둘 다 나가면 1억 2천인데 어떻게 갚을 거냐.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다. 버텨야 된다. 그리고 무당 몰래 우리가 같이 섞어서 잘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무당 몰래 그냥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온갖 방법을 써봤는데 그런 일이 계속 터졌대요.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집에서 되게 깔끔하다고 느꼈는데 점점 집에서 뭔가 썩은 내가 나더래요. 근데 이 썩은 내가 그냥 풀 썩은 내가 아니라 고기 같은 거 썩은 내 있죠. 그런 느낌의 냄새인데 너무 심하고 뭔가 음식물 쓰레기 나올 게 없는데 자꾸 뭔가 막 파리 같은 거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집 구석 어딘가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가 밖에 나와서 바다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아있으면은 이상하게 자기 주변에 막 파리 같은 게 막 꼬이고. 그리고 되게 그 마지막 한 3주 정도가 진짜 힘들었대요. 근데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이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며칠 안 남았다 하면서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래요. 매일 이런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면 좀 익숙해질만 하겠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익숙해지지가 않더래요. 더군다나 여자애들은 진짜 막 울면서 나오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할까 하면은 정말 막 술잔 따르다가 막 졸고, 그러고 있다가 한 3일쯤 남았을 땐가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씩씩거리면서 집 앞으로 오더래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랬는데 니들 빨리 나오라고. 그니까 저희 며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그때 막 화를 내더래요. 니들 거기서 단체로 죽을 거냐고, 빨리 튀어 나오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그때는 거의 4명 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갔대요. 그러니까 무당의 한 말에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어떤 말을 해서라도 꿰어낼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있으면은 싶어서 양기가 음기를 누르고 음기가 양기를 누르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불편하다 느껴서 니들을 쫓아내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할 거다. 막 깜짝 놀라게도 할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사람인 척하면서 막 니들 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 거 막 회유도 할 거고 협박도 할 거고 별거 다 할 거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두 노인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갈 정도였대요. 그만큼 피폐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었대요. 그러고 있다가 할머니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냥 가자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고 가자고 막 이런 식으로 끌고 가더래요 할머니를. 그러니까 할머니가 니들 내 손주 같아서 그런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쟤네 됐다, 쟤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인다고 그냥 가자고 빨리 나오라고 해도 막 끌고 가더래요. 얘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더 이상 못 주겠고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도 안 가고 모르겠다고 있다가 이제 이틀 남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당일날이 되는 12시가 딱 땡칠 때쯤
한 11시 50분, 55분 뭐 이쯤에 앞에 까만 차가 한 3대가 쓰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내리더니 저기요 이러니까 4명이 쓱 나왔대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5분 남았다고. 이제 5분만 있으면은 그거 일 끝난다고. 그 무당한테 설명을 들어줘. 우리가 가서 부정한 걸 털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그나마 기가 좀 세고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서 8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9주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니네가 한 5, 6주는 아무 일 없었던 게 기가 좀 그나마 세도 그랬던 거지. 니들도 기가 어느 정도 얘네가 익숙해져서 3주간 괴롭혔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버티면 되니까 지금부터 가서 짐 미리 싸시라고. 그 짐 싸서 여기에 실어서 남남여여 차 한 대씩 타고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그 무당 지인 무당들이다. 거기 가서 안 좋은 기운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돈 받고 가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 좀비처럼 쓱 기어가서 짐을 다 막 챙겨서 딱 문 앞에 서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12시가 좀 넘으니까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왜 그러시냐, 12시 되지 않았냐 했더니 이게 그 점집에서는 만세력이란 걸 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가 있잖아요. 사주에 보면 뭐 자신이 축신 이런 시가 있잖아요. 이게 개념이 우리가 현재 쓰는 24시간 개념이 조금 다르대요. 비슷한 면이 많은데 아직 만세력으로 계산하면 안 됐다고. 좀 더 남았다고.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더래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 얼마나 남았냐고. 한 30분? 20분? 30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30분이면 뭐 지금 3주간 여기도 지옥같이 있었는데 30분 뒤에 뭐 큰일이 생기겠어. 사람들도 앞에 있고 자기 무당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귀신이 와서 막판으로 놀리려 해도 얘네가 막아주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내는 벨트로 가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담배 피면서 나가면 뭐 할 거예요 뭐 이런저런 또 얘기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 됐다 갑시다 이러더래요. 담배를 끄고 후다다닥 나왔대요. 후다닥 나와서 저 차에다 짐을 실으시면 돼요 하고 짐 다 싣고 여자분들은 2차 남자분들은 2차에 타시면 돼요 이랬대요. 그리고 차에 딱 타는데 똘비가 차에 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빵빵빵빵 거리면서 오더래요. 뭐지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찾고 빨리 타요 이러는데 내가 저기 귀신이 사람들이 별반 없는 거 보니까 저 귀신인가 싶기도 한데 그 할아버지가 멀찌감이 떨어져서 그 차 타면 안 된다고. 그 차 타지 말고 빨리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정신이 이제 나오니까 좀 괜찮은 느낌이 있긴 했는데 뭔 소리야, 저 가서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차 타면 안 된다고 막 하더래요. 그 사람들은 뭐에 돈 안 받을 거냐고 빨리 타라고. 저거 지금 사람으로 보이냐고. 저 사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겪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헛게 보이나 보다 하고 차에 탔대요. 그냥 타고 쭉 가다 보니까 그 동네가 바닷가 동네라 했거든요. 우선 배들이 쭉 서 있는 항구 같은 데로 가더래요. 그래서 여기 뭐냐고. 그러니까 이 배 타라고. 그러니까 배를 왜 타냐. 그러니까 그 부담이 많은 게 니들이 이런 거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산귀신이다. 산귀신이 여기 원래 공동묘지 있던 거 다 잡아먹고 되게 힘이 세진 산귀신이다. 근데 얘네가 힘이 많이 세다. 예. 근데 이 산귀신을 바다로 끌고 나가서 하면 힘이 약해져서 털어내기가 훨씬 쉽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배도 렌트하고 뭐하고 한 거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쭈르륵 타고 가는 자기가 뭔가 깨름직하더래요. 왜냐면은 배에는 보통 배 넘버랑 뭐 이런 게 좀 정보가 써 있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 똘비가 친척이 원래 배 타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근데 저 배에 써있는 저게 한국 배 정보가 아니래요. 이 상반들이 이 동네 배를 빌렸다는데 넌 한국 배가 아닌데 뭐지? 갑자기 느낌이 쎄했대요. 그러면서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보니까 선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을 쓰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느낌이 되게 안 좋다라는 느낌이 엄청 세게 들더래요. 불안한데? 하고 배 시동이 걸리고 빨리 타라고 가자고. 가서 빨리 털고 후딱 갔다 오자고. 해 뜨기 전에 빨리 털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하고 하는데 그 뒤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타는 그 4발 달린 오토바이 같은 거 있죠. 그거 한 3대가 오더래요. 자동차도 한 2대가 오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막 또 뭐라 하더래요. 근데 저게 귀신이면 생각해보니까 귀신이면 저런 걸 탈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자주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빨리 타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근데 똘비가 거기서 뭔가 느낌이 너무 세함을 느껴서 잠시만요 하고 할아버지 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막 욕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저 사람 아니라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빨리 일로 오라고 친구 데리고 오라고 빨리 다 데리고 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껴서 이도저도 못했대요. 이쪽으로 가서 만약 저 사람들 말이 맞고 저게 귀신이면 자기 지금 홀려도 죽을 거고 저게 귀신이 아니면 얘네가 지금 나한테 뭔가 하려는 것 같다. 근데 이 친구는 이 3주간 귀신한테 좀 시달리긴 했지만 그 전에 원래 좀 냉정한 공대생이었단 말이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자. 여기가 귀신보다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저 배는 일단 뭔가 찜찜하다 해서 그쪽으로 갔대요.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배에서 내려서 끄집어 내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차들도 몇 대 와 있었다 했잖아요. 그 마을 젊은 사람들 같았대요.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내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일단 배로 다시 가더래요. 그리고 그냥 배가 나갔대요. 그러면서 일단 집에 가자고 해서 니 뭐 별일 없었냐 뭐 이런 얘기 듣다가 저는 뭐 별일 없었고 근데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거 다 사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좀 제정신이 아니긴 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서 이거 보라고 얘네 벌써 약간 이상하다고 하면서 무슨 병원을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무슨 링거 같은 거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딱 생각이 든 게 자기 맨 처음에 알바 채용한다고 자기 이름, 주소, 학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이거 다 써져 있는 걸 냈단 말이죠. 일단 돈은 받아야 되니까 무당한테 가야 되잖아요. 무당집으로 갔대요. 근데 그 집이 비어있더래요. 무당 깃발도 없고 그냥 집이 비어있더래요. 불안하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핸드폰이 꺼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썸씽을 탔던 여자애들도 같이 거의 둘 가까이 동거동락하면서 번호 이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핸드폰이 다 꺼져 있더래요. 근데 뭔가 지금 일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복잡했대요. 복잡하고 있던 와중에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알바를 했는데 뭐 돈을 떼먹힌 것 같다 했는데 엄마 아빠는 뭐 사람아 돌아왔으면 됐다 막 이런 얘기가 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내가 좀 나왔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마치 사람아 와서 다행이다 뭐 이런 반응이고 예. 뭐야 이러고 딱 자는데 몸이 되게 막 으스스스 떨리면서 부르르 떨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봤던 귀신들의 그 형상들이 자기 방이랑 집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얘네가 붙어왔구나. 이거 무당을 찾아가야겠다. 근데 무당을 찾아오는데 무당들은 별말 없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 친구의 지인이 친구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너 그 주변에 그 되게 센 무당 있다잖아. 이 얘기가 그래서 똘순이 찾았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가 만났대요. 결국엔 만나서 쓱 보더니 얘 지금 보이는 거 귀신 아니라고. 그럼 뭐냐? 얘 귀신 같은 거 씌인 게 아니야. 근데 그 터가 안 좋긴 한데 얘 귀신에 씌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 소리냐고 내가 막 밤마다 보고 가도 얘 가짜 아니냐고 했더니 그 집이라는 데 한번 가보자고. 그 집 쪽으로 쓱 가더니 이 집에 귀신이 많이 붙어있는 건 맞대요. 근데 얘네가 니들한테 해코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특히 너한테는 해코지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너가 오니까 기뻐하네. 이건 너한테 해코지할 애들이 아니야. 너가 붙어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똘비가 이게 뭔 소린가. 내가 돌아왔으면 얘네가 내가 있는 게 불편해서 내 기에 눌려서 얘네가 불편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다고 들었다. 뭔 개소리냐. 넌 그 정도 기운도 없고 그냥 넌 평범한 애다. 그리고 너가 불편해서 했으면은 얘가 근처에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애들이 신나하지 않을 거다. 얘네 되게 기뻐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되게 센 무당, 진짜 무당이라 하고 네. 자기가 또 맨정신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똘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 집 앞쪽으로 가더래요. 그러면서 문을 열렸는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안에 사람들이 또 있더래요.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똘비가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가자 막 이러니까 똘순이가 왜? 하고 얘네가 막 반으로 보니까 쟤네구나 싶었대요. 근데 똘순이도 뭐 귀신을 상대하는 거지 막 시켜서 범죄 조직이면 자기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호다다닥 도망갔대요. 같이 도망가서 밤에 똘순이가 나 물어볼 게 있었는데 저 때 못 물어봤다고. 나 잠깐 다시 가봐야겠다고. 밤에 다시 갔대요. 밤에 다시 갔더니 거기 불 다 꺼져 있고 똘순이 눈에는 거기에 수많은 귀신들이 마당에 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가갖고 그 귀신들 중 하나 보고 시켜서 오라고 했겠죠. 와보라고. 그럼 가서 뭔가 대화를 좀 하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 둘은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오더래요. 그리고 와서 너 어느 병원으로 갔냐.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가서 기록을 보니까 이 똘비가 약에 중독됐던 거예요. 약에 중독됐고 한동안 집에서 귀신 보고 헛것벌고 했던 게 약에 중독됐던 애가 이 중독이 끊기는 과정에서 엄청 반동이 세게 온대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수사 의뢰를 하고 다 하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아무도 우리 마을엔 그런 일 없다. 뭔 소리냐, 우리 마을엔 그런 말 없고 저 집 주인은 따로 있다. 나오라고 한 거는 우리가 저 집 주인을 아는데 집 주인 아닌 애들이 저기 있으니까 무단 침입한 건가 싶어서 나오라 한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똘비는 막 억울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은 일단 끝까지 연락이 안 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대요. 자기 핸드폰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그리고 돈이 1,000만 원이 입금이 됐대요. 입금자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는 원래 3,000만 원을 받아야 되지만 1,000만 원이 있다 입금이 됐고 입금자 이름이 영어로 써 있는데 발음대로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아차 싶은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범죄 조직이면 얘는 지금 내 신상 집 주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마 하고 다음 내용이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이렇게 다 써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고. 그리고 똘비는 실제로 어쨌든 병원에서 약물 그 반응이 나와서 자기가 뭐 착각했던 것 같다. 마을 사람들 증언도 그렇고 얘는 피해자가 아니라 약 그 흡입한 애인 거죠.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땐 남자 둘 여자 둘이 긴 집에 몰래 눌러 앉아서 쉽게 말해서 그 약 파티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입증을 못해서 깜빵을 갔고요. 어쨌든 그 약을 했으니까 자기가 의지와 관계없지만 이걸 입증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장기 복용으로 됐고 짧지만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치료도 받고 다 하고 해서 했는데 멀쩡한 삶을 살아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자 2명이랑 자기 친구는 연락이 아예 안 됐고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똘비가 지금 한국에 없어요. 외국 나가서 살아요. 외국으로 거의 도피 느낌으로 도망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역 언론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어떤 마당 있는 집에서 가 좀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집을 똘비는 알아보죠. 모자이크 처리를 해놔도. 그리고 이거 뭔가 되게 단단히 잘못 엮였구나. 왜냐면 똘비 입장에서는 얘네가 관여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 가족을 다 써냈어 보냈다는 거 자기 정보 다 안다는 건데 돈 받은 그것도 있고 이게 걸렸잖아요. 얘네가 들이 자기가 신고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족들 이미 상황을 대충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봤죠. 이 지역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너네 인트라넷에 있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네는 있을 건데 디테일하게는 안 써있대요. 제가 들은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데 큰 차이는 없대요. 똘순이한테 물어보는데 똘순이가 연락이 안 되고 또 친한 형님이 계시죠. 제가 지금은 좀 위태위태한 회사에 계신다든 그 회사에 계셨던 분한테 물어봤죠. 형님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혹시 형님네 회사 인트라넷에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있다고. 그거 뭐냐고 나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너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제가 그때 피해자였던 애한테 들었다고. 그러니까 형님이 그 피해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 있다. 걔 지금 외국가 있다고. 그래갖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집이 원래 마을에서도 유명했대요. 사람 많이 죽어나간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무당이 가짜는 아니고 진짜 무당은 맞아요. 근데 자기가 무당을 하면서 벌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받을 짓을 하면 액맞이를 보내는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대신 맞을 애들을 그 집에서 냅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있으면은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는 게 집이 부정탄다는 게 있었대. 사람들이 하도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 들어왔나 싶으면 얼마 있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했던 그 집인데 그 집이 그 무당이 액맞이들을 보내서 대신 액맞게 하는 일부러 그런 터에다 지은 거더라고요. 그 터를 뭐 가꾸고 닦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남 대신 죽어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돈 안 줘도 되니까 이 월급을 몇 억 준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 어차피 안 줄 거니까 금방 죽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무당이 시간이 좀 지나서 새로운 돈벌이 비즈니스를 찾은 거예요. 매매한 애들이랑 엮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이 사람들이 뭐 윤달이니 뭐니 막 핑계댔던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번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케줄에 좀 맞추다가 그 사이에 얘네가 혹시라도 반항하고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갖다 두는 음식에 조금씩 탄 거예요. 애들은 지들이 중독된지도 모르고 그냥 중독돼서 애들이 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죠. 마지막 3주 차에 이거를 했던 게 그 3주 차 때부터 슬슬 약을 거의 다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반동으로 뭐 귀신을 본다든가 뭐 귀접을 당했다고 느낀다든가 이게 사실 그 약의 금단 반동 같은 거였대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저도 이거를 몰랐는데 약을 먹으면 하이가 오기도 하고 로우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나 기분이 되게 다운되거나 이거는 근데 분위기에 따라 좀 조절을 가능하대요. 근데 이 말은 좀 공포심을 심어놓은 상태에서 이 약의 반동이 올 때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사람 만난 바퀴벌레가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걸 느낀다든가. 근데 사실 실제는 아니니까 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무당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하필이면 또 무당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좀 느꼈고 자기네가 귀신에 씌었다고 느꼈는데 스케줄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배를 타고 그대로 밤에 그냥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피해자들 똘비의 친구도 그랬고 그 여자 둘의 그것도 보니까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똘비도 자기도 맨 처음에 그냥 얘랑 같이 시켜서 뭐 천에 고하다. 그니까 그 무당이 한 말이 천에 고하면 너한테 그 양기랑 이게 엄청 세게 몰릴 거고 니네 부모가 강한 음기를 가진 애를 누르는데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의 고아에 가족이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단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약을 좀 먹여서 중독시켜 놓고 결국엔 반항도 못하게 몸이 약해져 있을 때 배를 타고 이제 넘기는 거지. 어디론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형님네 회사에서도 이게 넘어가면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이게 국내에서면은 자기네가 어떻게든 찾아보겠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완전 시골이나 섬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힘들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하필이면 우리나라 위치가 정보 공유를 잘 안 해주는 나라들이 정확히 말하면 정보 공유를 해주는 나라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근접 국가 중에.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는 그나마 좀 사이가 좋아서 정보 공유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이 나라 제외하고는 정보 공유 해주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북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뭐 남쪽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불을 꺼놓고 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업을 할 땐 불을 켜놓고 해야 물고기들이 불로 오기 때문에 불을 끄고 어업을 잘 안 한대요. 근데 저렇게 불을 끄고 돌아다니면 저 사고 나면 어쩌라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저주받은 집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멈추는데 저 배가 왔다 간 날에 사람들이 없어지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기 잘못 엮이면 범죄 조직에 엮인다. 그러니까 미립국하는 애들이 잠시 지내는 거처 정도 생각해서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아예 안 갔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집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지 뭐였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자기 생각에는 이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마을 이미지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냥 다 같이 쉬쉬한 게 아닐까 싶다로 추측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사라진 3명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충격적이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은 단기 알바 중에 가장 와 무섭다였는데 예.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이 이야기 오래 안 됐어요. 이 이야기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10년 안짝이구만 이거. 5년 안짝. 뭐 10년 언저리예요. 이거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이 이야기. 진짜 아이가 그래요. 뭐 고수익 알바 뭐 이런 거에 혹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그 특수한 회사 다니는 그 형님한테 들은 건데 예. 사람들이 뭔가 아예 특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의심을 한대요. 근데 특정이 애매모호하면 예. 엄청 많이 걸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좀 지킬 게 있거나 뭐 그게 돈이 됐건 가족이 됐건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근데 특정을 애매모호하게 했을 때 그냥 딱 하나 돈만 걸어둔 거죠. 이거에 혹해서 오는 경우의 사람들이 이미 뒤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분명히 행자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까지는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예, 사실 이거 풀로 다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모든 해주신 얘기들은 다 많이 덜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따로 많이 얘기해 덜어내긴 주신 거는 했죠. 정말 심각한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좀 많이 덜어내서 이제 다듬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이고, 오늘 행자님도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자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조심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갑자기 막 묻지마로 그러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조심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밝은 목소리와 재미난 유머러스한 톤으로 전화를 바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는 예측을 합니다. 분명히 받으면 여보세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웬일이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안녕하십니까? 예, 잠을 잃은 태지입니다. 아이고, 지금 혹시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피곤한 걸 느껴본 지 한 20년 지났어요.
피곤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잠을 안 주무신다고. 예, 잠시 그냥 뭐 눈 잠깐 감고 눈이 아프니까는 뭐 그 정도 하는 거지 뭐. 맞죠.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태진님께서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해주실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장마입니다. 장마. 장마. 어떤 이야기일지는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태지예요. 일단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아는 지인을 똘비라고 칭하고 그 똘비가 나고 자랐던 동네 세탁소 아저씨 이야기예요. 지금은 뭐 땡땡 크리링이니 뭐 꽤나 규모가 큰 업체에서 크리닝. 전화만 하거나 뭐 무슨 뭐 크리링 크리닉. 네, 그런 업체에서 빨래를 수거해서 가져가서 예. 뭐 드라이도 해주고 그러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뭐 전화 한 통을 하거나 어플을 켜서 누르거나 이러면은 수거해서 배달까지 완료가 되는 그런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세탁소도 그렇고 대부분 부모님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은 세탁소를 잘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그 세탁소 주인 아저씨도 힘 닿는 데까지 그 동네에서 운영하시면서 오랫동안 동네에서 터줏대감 같은 곳이 많은데, 아무튼 이번 이야기에 들려준 똘비라는 친구는 거기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세탁소 아저씨와 관련된 일화인데, 예. 이 녀석이 살짝 괴짜예요. 괴짜인데 많은 일화가 있지만 이번 일과 관계된 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릴 때 홍콩 영화를 봤는데 그 세탁소 아저씨가 알고 보니 비밀 요원이었고, 그 세탁소에는 연결된 지하는 비밀기지가 나오는 곳인 뭐 그런 영화를 보면서 뭔가 세탁소 아저씨에 대한 로망이 있었대요. 그 어린 나이에. 뭔가 비밀 요원 같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굳이 맡길 옷도 없는데 부모님이 자주 애용하시는 세탁소니까 자주 들락날락 거렸대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군대를 다녀오고 더 나이를 먹어서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한 토막 지난 추억이었던 그런 세탁소 아저씨를 자주 뵙지는 못했대요. 그래도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은 인사도 드리고 가끔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탁소 아저씨를 똘비를 되게 이뻐했대요. 만난 것도 사주고, 어릴 때는 주말에 가끔 목욕탕에서 만나면은 똘비가 등도 밀어주면은 그 저희 국룰인 목욕탕 음료수 사주시고, 부모님이 급하게 자리를 비우시거나 집을 비우실 때 그 세탁소 아저씨가 똘비랑 똘비 동생도 기꺼이 맡으셔서 뭐 하루든 이틀이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할 정도로 부모님과도 각별한 사이였대요. 제2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 아저씨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그 슬픈 사연은 90년대 초반에 나라를 휩쓴 큰 태풍이 왔을 때 그 물난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와이프랑 자식을 잃으셨어요. 근데 슬픔에 빠져 있으시기보다는 혼자 살면서 어려운 아이들 교복도 사비로 맞춰주시고 쌀 배달도 이웃 몰래 하셨고, 예를 들어서 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밥을 지어서 사랑의 도시락 뭐 그런 걸 하신다던가 뭐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푸시면서 지역 내 신문에도 사랑을 담은 세탁소라는 식으로 신문에도 나오셨고, 몇 년에 한 번씩 모으신 재산 중에 뭐 몇 천만 원 기부도 하시고, 독실한 천주교인으로서 이웃을 진짜 잘 살피시고, 천주교 내에서도 주시는 어떤 상도 큰 상을 받았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그 지역 내에서 시장에서 주는 시민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매년 받고 진짜 건실하고 법 없이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평판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분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월이죠. 2010년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 운명을 하실 때 지역 내 정치인들, 뭐 종교인들, 그리고 아저씨가 쌀 배달해서 먹여 살리는 아이들은, 그중에 잘된 애들은 뭐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법조계 인물이 된 친구들도 있고 서로 운구하겠다고 와서 이제 떠나는 길을 시끌벅적하다 못해 아주 마을 잔치인 것처럼 그렇게 가시는 길도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여기까지만 딱 하게 되면은 되게 좋으신 분이 돌아가셨구나 할 테지만, 그렇게 장례식이 있는 날에 제 친구인 똘비의 친아버지가 소주를 한잔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휴, 저 세탁소 아저씨가 가는 마지막 날까지 했던 말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니까는 정말 고생만 진탕하고 가는 거다. 이 사람은 너한테 그런 거를 말한 적도 없고 아저씨가 티를 낸 적도 없을 건데, 이제서 뭐 그분 좋은 데 가셨으니까는 말하는데 정말 고생 엄청 많이 했다고. 이 양반 네가 알던 늘 밝고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 깊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다. 엄청난 고생을 했고, 뭐 더 깊게 말하자면은 일반 사람이라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정도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여기서 들은 게 이제 와이프랑 자식을 잃은 얘기를 그때 들으셨고,
아저씨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아저씨에 대해서 좋은 추억도 있고 거의 아버지처럼 따를 만큼 좋아했던 아저씨니까는 친아버지한테 물어봤죠. 계속 아버지 더 얘기해달라, 뭐 있으면 더 말을 해달라니까는.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본 스토리인데, 뭐 아저씨가 뒤로 몰래 나쁜 짓을 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와이프와 자식을 잃었던 그 사건을 말씀드릴 거예요. 예. 90년대 이곳 지역명을 돌빗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돌빗이에서 엄청난 물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TV로 보면은 가끔 장마 때문에 뭐 지붕까지 물에 잠기고 소가 떠내려가고 뭐 그러한 물난리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물난리가 나기 전의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서 풀 스토리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세탁소 아저씨는 되게 근면성실한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와 다르게 사모님은 근면성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노름에 빠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께서는 처음에는 화도 내고 집에서 쫓아도 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노름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항상 매번 미안하다, 노름 끊겠다, 그런 말들은 다 그때뿐이었고 이제는 안 하겠지라는 마음에 다시 집안에 들이면은 몇 달간은 조용했다가 또 노름에 빠져서 여기저기 막 노름방 갔다가 또 돈 빌리러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는 이 세탁소 아저씨께서는 또 돈 갚으러 막 다니다 보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아무래도 친모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붙잡으면서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정신은 차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이해를 했지만은 현실은 전혀 바뀌는 거 없고 늘어나는 거는 노름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애들도 챙긴다고 챙겼지만은 그 당시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뭐 챙기는 팀은 솔직히 지금처럼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집안에만 신경 쓰자니까 돈을 벌어야 이놈의 옆에 내가 퍼질러 놓은 빚더미를 갚아나갈 그런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본의 아니게 애들을 챙겨준다고 했지만은 소홀해지기 마련이죠. 애들이 꾀죄죄한 건 기본이었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애들을 챙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시켜서 먹이기도 했지만은 애들이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단 일은 많고 몸은 바쁘니까는 그 와중에 챙겨보려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집안에 있어야 할 어른들이 부재 중이니까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7살이 되도록 대소변을 못 가리는 둘째, 10살 가까이 되도록 이제 이불에서 소변을 자주 누고 또래 친구들보다 배움이 많이 딸리는 첫째, 이렇게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손잡고 다니면은 동네에서 또래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똥싸개야, 바보야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름꾼이던 조강지처와 이혼을 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집에 가사 도우미처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을에서 평판이 엄청나게 좋은 과부이신 분이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사시는 돌순이 아주머니를 고용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애 챙길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거리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당장 닥친 빚만 갚기 위해서 세탁소 문을 24시간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는 흔히 말해서 밤업소 영업을 마치고 오는 사람도 옷까지 주고 해서 드라이니, 빨래니, 수선이니 이런 걸 할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이들을 돌본다고 돌봐도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돌순이 아주머니를 고용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게 됩니다. 돌순이 아주머니가 정말 자기 애들처럼 목욕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밥도 직접 해서 먹이고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나 그 나이 때 애들이 해야 되는 덧셈 뺄셈 나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수업들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몇 달쯤 지났을 때 여느 또래 애들과 다를 거 없이 밝아지고 깔끔해지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마을의 같은 또래 친구들이 똥싸개야 바보야라고 노는 친구들이 그 아이들과 허물 없이 지내면서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모를 잘 구했구나 라는 생각에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어느덧 골목대장처럼 아이들을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고 그 돌순이 아줌마한테 고맙기도 했죠.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세월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본처가 있을 때보다 아이들이 밝아지고 교육에도 많은 발전에 있다 보니까는 반에서 늘 꼴찌만 하던 애들이 이제는 1, 2등을 다투게 되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돌순이 아주머니한테 대한 고마움을 넘어서 뭔가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돌순이 아주머니도 근면성실하고 아이들이나 이웃에게 잘하는 아저씨를 보면서 흠모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세탁소 아저씨도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그 돌순이 아주머니 느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혼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내일인 것 마냥 잔치도 열어주고 신혼여행비도 아름아름 모아서 전달할 만큼 주변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신혼여행을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때는 제주도만 나가도 진짜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땐 전부 그랬죠. 그- 예. 90년대는. 그래서 아저씨랑 돌순이 아주머니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혼여행 갔을 때 장마철이었고 물난리가 났어요.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는 제주도에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돌비시가 집중적으로 폭우가 떨어져가지고 침수 지역이 자기 마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에 전화를 해봐도 아이들이 안 보인다. 근데 원래 애들 맡기고 가지 않았냐라고 하니까는 애들이 집을 먼저 가 있던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비행기가 늦춰지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기다렸는데 부모님이 안 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집에 전화하는 집에 안 받고 주변 이웃들에게 전화하니까는 아이들 아까 집에 갔는데 한번 찾아보겠다 했는데 집에 없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똘비의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뛰어서 그 집을 가게 되는데 애들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물어봤대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쥐똥이 등등 친구들은 다 연락을 돌려봐도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은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 있는 아저씨에게 전화로 상황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떠야 가는데 배도 안 뜨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며칠이 지나요. 예. 정확히 말해서 3일이 지나서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로 돌아와서 애들을 찾아봤지만은 찾지 못했어요. 마을 주민은 수소문 해보니까는 누군가는 저기 윤시내 배추밭 근처에서 봤다고 하고, 누구는 김시내 저수지에서 봤다고 하고, 어디 뚜갈에서 봤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행방을 찾을 수가 없던 와중에 옆집에 사시던 김씨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 진짜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이 전 와이프가 와서 애들 데려갔다. 나도 이거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나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다. 바로 119에 실려서. 그래서 이제서야 퇴원해서 말을 해준다. 너의 전 와이프가 비가 억수같이 온다고 애들이 너무 신경 쓰이고 눈에 밟혀서 왔다. 그래서 나도 그때 그래도 애미라고 애들이 걱정돼서 왔나 보다 하는 마음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보이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네를 다 뒤지고 전처가 살고 있을 만한 동네 수소문도 하고 아는 지인들 만나고 다 이렇게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모습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굴리면서 초조해하고 있을 때 돌순이 아주머니는 일단 애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무작정 집을 나서서 아이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수소문 한두 번씩 더 해보고 이렇게 미친 듯이 애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저씨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일단 실종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애 엄마가 애들을 데려갔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애들도 안 보인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실종신고를 한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알게 된 사실은 전처가 이혼 이후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주변인들 말로는.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울고 불고 괴성도 지르고 그런 모습들을 주변 주민들이 봤다는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끄러우니 112에 신고된 횟수도 많았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실종 신고를 해놓고 찾고는 있지만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담당 경찰관이 어느 날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게 뭐냐면은 그 경찰관께서 말씀하시길 그게 그 전처가 머물던 사글세 방에,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아궁이에서 예. 아이처럼 보이는 뼈 같은 걸 찾았다. 이거를, 예. 근데 이게 아저씨의 아이들인지 그냥 아니면 작은 다른 무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DNA 같은 걸 대조하려면은 머리카락 같은 걸 뽑아오라고 해서 그러는데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한데 머리카락 좀 이런 식으로 되게 말끝을 흐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니까는 아저씨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잖아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돌순이 아줌마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열을 하면서 아저씨를 부둥켜 안고 동네 떠나가라 우는 거예요. 일단은 아저씨는 머리카락을 줬고, 네. 돌순이 아줌마는 아닐 거라고, 아직 애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들 꼭 찾아오겠다고 맨발로 뛰쳐나간 거야. 말리는 사람 다 뿌리치면서 나가고, 아저씨는 온몸에 힘이 빠져갖고 털썩 앉아있고, 그걸 지켜보는 경찰도 몹시 마음이 좋진 않죠. 마을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한 아저씨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죄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DNA를 대조해보니까는 아이들이 맞아요. 전처가 아이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근데 이 정도 큰 사이즈 사건이면은 메인 뉴스에 꽤나 보도될 법도 해요. 근데 그 당시 나라 자체가 휘청거리던 시기였대요. 나라 자체가 휘청거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건 지역 뉴스에는 나왔는데 큰 뉴스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돌순이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벌어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맨발로 온 동네를 누비면서 찾기 시작해요. 정신을 반쯤 놓고 애들을 찾고 막 다녔는데 그렇게 찾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는 애들 사진만 보고 막 우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소리를 지르다가 속으로 삼키면서 막 꺼이꺼이 울다가 지쳐 잠들면은 또 아침에 찾아오면 또 애들 찾아 나가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아저씨가 말려보고 달래보아도 똘순이 아주머니는 뭐가 그리 자신이 미안한지 연신이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아이를 꼭 찾아오겠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신이 있다면 빌어서라도 내 목숨 내놓고 애들을 돌려달라고 말이라도 해보고 오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애들을 진짜로 사랑했던 거예요. 낳은 정도 중요하지만 기른 정도 무시 못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이 들고 너무 이뻐져서 아이들을 무척 아꼈던 그런 돌순이 아주머니인데 한편으로는 그 아저씨도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친모를 찾기 위해서 고향도 가보고 아는 지인도 수소문을 해서 뭐 찾을 수는 없었고 그러다가 또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또 장마 끝자락에 또 다시 한번 마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벼랑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 똘순이 아주머니는 아저씨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아이들을 찾아오겠다고 사라지시게 된 거예요. 대충 편지의 내용을 보자면은 남편 잡아먹었던 과부니 분에 겨운 사람 만나서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자식들까지 내가 잡아먹어서 미안하다. 내가 죽어서 저승에서라도 애들을 만나서 정말 사죄하고 싶다. 그런 마음 살겠다. 미안하다. 당신이 내게 잘해준 게 없이 내가 받기만 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백년회로 할 생각을 했는데 신께서 나 같은 과부한테 그런 건 과분하다고 벌을 내리신 것 같다.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애들 꼭 찾아올 테니까는 나중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적어놓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또 편지를 쓰고 아이를 찾으러 나가셨는데 아쉽게도 인근 하천에서 실족을 하셔서 폭우가 그친 뒤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고 하류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뭐 남편 잡아먹는 과부 이런 말 하면 솔직히 사람들이 손깍질 하잖아요. 근데 가깝게 90년대 시대만 보더라도 지방에서는 이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하는 어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시기가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절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이도 없어져. 새로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져. 그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로운 행복을 겨우 찾은 아저씨는 한 번에 모든 걸 앗아간 장맛비가 진절머리 나게 싫었대요. 원통하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분노가 오롯이 전처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내가 잡아서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행복한 평범한 가장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걸 앗아버린 전처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그 분노가 죽이고 싶다는 걸 넘어선 거예요.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는 전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였던 거예요. 늘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했고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다가 경찰관한테 전화가 옵니다. 잡았다고. 정확히 말하면 잡은 건 아니고 제 발로 경찰서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났게 경찰서를 가니까는 전처는 초췌한 모습의 맨발이었고 옷은 언제 빨았는지 모를 정도로 해지다 못해 날아가서 건드리면은 으스러지는 상태의 옷을 입고 있었대요. 머리는 떡지다 못해 엉켜있고 뭐 개밥도 못 얻어먹었는지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자진 출두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아이들의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벌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자신을 버리고 재혼을 해서 잘 사는 아저씨가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아이들만이라도 데려와서 몰래 키우려고 간 거예요. 신혼여행 갔을 때. 그때 때마침 그냥 비가 온 거고 애들을 데려와서 있는데 아이들이 울면서 자기가 아니라 돌순이 아줌마만 찾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울고 땡깡 부리니까는 순간 정신이 나가서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신 양반인데 정신이 나가버려서 애들을 떼서 죽였대요. 그래서 아궁이에 넣을 만큼 이렇게 해서 불 피워서 처리를 한 거죠. 미쳤네. 그리고 도망을 쳤대요. 그런 진술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아니 친엄마로서 다 떠나서 사람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이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린 후였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였던 죄책감에 정신이 더 온전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자수를 했냐? 경찰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아이들이 따라와서 자기 치맛자락을 잡고 울기만 한대요. 잠에 들면 꿈에 나와서 울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에서 썩은 맛이 그때부터 나더래요. 밥을 못 먹게 되고 악몽인지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물다리로 바다로 도망을 가도 아이들이 매번 쫓아와서 치맛자락을 잡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울기만 했대요. 그래서 미안하다 막 빌고 싹싹 빌어봐도
아이들은 계속 그 영이 울기만 하고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피눈물까지 아이들이 흘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수하러 경찰서에 온 거예요. 이렇게 자수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울음을 뚝 그치고 휙 돌아서 가버리더래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휙 돌아가다가 뒤를 한번 쓱 돌아보는데 진짜 흘기는 눈빛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분노가 있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표정을 지으면서 분노가 전달된 만큼 그런 눈빛을 보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등 돌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애들은 뭔 죄예요.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한창 살아먹고 커서 미래에 어떤 어른이 될지 꿈을 그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꿈도 못 피우고 그렇게 가버렸으니까는 그 원한이야 오죽했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경찰서로 출두해서 진술한 진술서에는 정신병으로 힘들었다, 그렇지만 죄는 뉘우친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아저씨는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된 거지. 뭔 정신병이니 뭐니 이런 게 다 뭔 소용이냐. 저 여자는 지 새끼를 죽입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금수가 아닌 이상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청년이 만약에 살아서 나오면은 내가 죄를 짓고 교도소로 가더라도 그래서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울분을 토해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만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전처가 저지른 죄에 대한 판결이 벌어졌고 평상시 행동과 주변인들의 증언, 또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는 탄원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쏟아졌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으로 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형을 집행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또 아저씨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비보라면 비보일 수 있는 소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전처가 투옥 중에 사망을 했다는 소식인 거예요. 교도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악마 같던 친모가 죽던 그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다 끝났다 생각을 한 아저씨가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날까? 예. 라는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술을 막 드시면서 보고 싶은 애들 그리고 돌순이 아주머니 막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도 곧 따라가겠다 이러다가 술에 취해서 잠에 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꿈속에서 잘 차려입은 아이들이 똘순이 아주머니 손을 환하게 웃으면서 꼭 잡고 있으면서 먼저 우리 가 있을 테니까 우리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 뒤에 만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남은 여생 후회 없이 늘 하던 대로 남들에게 잘하고 좋은 사람으로 꼭 살아서 저승에서 만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들은 아저씨한테 꾸벅 절을 한 뒤에 아저씨 품속으로 폭 안기는데 그때 느낀 감정은 평생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고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똘순이 아주머니 손을 잡고 아이들은 밝은 곳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슬프죠. 아저씨는 엄청나게 슬펐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떠서 목청이 터져라 소리내서 울어도 보고 가슴도 마구마구 때리면서 그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고 또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길 바라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슬픔을 이겨내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 아이들과 똘순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살다가 명이 다하는 날 저승으로 가야지 떳떳하게 내가 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똘비 아버지에게 하셨고 생각보다 슬픔을 그래도 빨리 털어버리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시다 영면에 드셨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태진님의 사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태진님의 매력이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58,000가지 매력 중에 하나죠. 58,000가지? 그럼 저희가 몇 가지를 본 건가요, 여태까지? 3가지 이상 보여드릴 마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58,000가지를 전부 다 느끼기 위해서 감옥에 좀 더 깊은 층에. 그럼 저희가 5가지 정도 보여주면 특식 나오나요? 나오죠? 예. 그러면 다음 주는 5가지를 오히려 지하로 더 내려갈수록 안 좋은 게 아니라 더 넓어지고 시설이 좋아져요. 온수가 안 나오던데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데펴서 써야 되는데 그래요? 그거까지는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충분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진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는 잘 들립니다.
태진님께서 누구보다 밝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또 불러주셔서. 자, 오늘 태진님의 이야기는 어떤 주제가 될지 궁금하긴 해요. 오늘은 그냥 뭐 무덤? 오, 무덤. 봉분? 주인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포괄적으로 그냥 넓게 봐서 무덤으로 하겠습니다. 무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태지예요. 일단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전달해줬던 분의 친인척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이야기 속 주인공은 뭐 별다를 거 없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소시민이고 어릴 적 그 친인척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뭔가 좀 기묘하기도 하고 해서 요번에 들고 왔습니다. 뭐 어느 때처럼 이야기 속 주인공은 똘비로 시작했고 시대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한 1960년대쯤 정도에 벌어졌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전달해준 그 친척분께서 실제로 겪은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그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자신이 겪은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이곳은 어느 작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오늘의 주인공인 똘비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게 일상이었던 아이였어요. 뭐 지금보다는 그때 어린 아이들은 뛰어노는 걸 좋아했잖아요. 산으로 뛰어댕기고 뭐 들이나 천이나 이런 뛰어 올라가고 내리고 물놀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름만 되면은 얼굴이 시커멓게 타기도 하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은 뭐 집 근처에 있는 냇가에서 친구들과 멱도 감고 뭐 그런 시대였는데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는 거 좋아하는 전형적인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마을 초입에 상여랑 이제 뭐 장례용품 모아놓은 상여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상여집 옆으로 풀 한 폭이 없는 말끔하게 잘 다듬어진 봉분이 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무덤이라고 하면은 누구누구의 무덤이라든가 뭐 기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누구 무덤인지 알잖아요, 대충.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물어봐도 말은 안 해줘요. 무덤의 주인 누군지. 그냥 있는 무덤이다. 그냥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 주 월요일은 깨농사하는 김씨, 둘째 주 월요일은 뭐 소장농 이씨,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뭐 노랭이 최씨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 돌아가면서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에 한 번씩. 뭐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으니까는 구성한 계단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쪽이 뭐 놀거리가 변변치 않은 시골이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뭐 애들끼리 이런 저런 괴담을 만드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저 묘자리는 마을 수호십 묘자리다. 아니다. 저건 묘가 아니다. 어른들이 봉을 묻어둔 거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 시작 때부터 있던 그냥 무덤 같은 건데 다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관리하는 거다. 뭐 등등 뭐 동년배 아이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는 뭐 12시가 되면 학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칼을 뽑는다더라. 세종대왕 동상 책 페이지가 뭐 넘어간다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근거도 없고 그냥 그 시절 속에 있을 법한 괴담의 한 부분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똘비는 그 누구보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였어요. 네. 똘비의 절친인 코찔찔이 덕천이도 똘비만큼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였어요. 이 둘은 이런 괴담을 떠나서 진짜 이게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이 뭘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묘를 팔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기도 하고 팠다가 또 어른들한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동네 어른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애들은 몰라도 된다. 혹은 우리도 모른다. 아무것도 아니다. 뭘 그런 걸 신경 쓰냐 너희들은. 그냥 무덤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맞아요. 그냥 무덤 하나 있는 건데 그냥 심심하니까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었고.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도록 궁금증을 품고 마을에서 나고 자라던 그런 시절에 마을에 홍수가 한번 크게 와요. 그래서 마을에 논밭이며 개울이며 뭐 아랫마을이며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홍수 때문에 사람 몇 명은 떠내려가서 사망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전쟁통에 물 날리는 와중에도 그 봉부는 고지대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평지에 있던 무덤인데 그쪽으로는 침수가 돼서 쓸려나가거나 물이 넘치거나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덤 주변은 홍수고 나발이고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된 거죠. 그 모습이 살짝 궁금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했대요. 안 그래도 평상시에 그 무덤에 대해서 의문투성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래 아이들에게 대표적으로 마을의 괴담의 상징이었던 그 이름 없는 무덤에 대해서 더욱 많은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으로부터. 홍수가 지나가고 마을이 정상화로 다시 돌아오고 있을 때 생각보다 이번 홍수로 똘비네 집이랑 똘비의 절친인 덕천의 집은 거의 뭐 무너져 내려가지고
보수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 지낼 곳이 없으니까는 그 마을 뒷산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절에서 잠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홍수에 이재민이 되어버린 똘비네 가족과 덕천이 가족이 스님께서 이제 집이 수리가 되도록 정상화가 될 때까지 있어라라는 허락을 받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곳의 스님은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아이들이 절 근처에 놀러 와도 아이들에게 호통은커녕 인자한 미소로 항상 놀아주시거나 맛있는 과자 같은 거 손에 쥐어주시기도 했고, 또 반대로 어른들한테는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마을 어른들이 항상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곳으로 올라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을에서 인정받은 인품이 좋으시고 이래저래 존경받으시는 스님이었어요. 아이들도 심심하거나 할 게 없으면 스님에게 가서 밭일도 도와드리고 맛난 걸 또 얻어먹고, 그러면 스님들이 또 비빔밥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시고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런 정겨운 모습으로 아주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무튼 이곳에서 머물기로 하고 나서 똘비가 마음먹은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덕천이와 똘비가 동시에 마음먹은 게 뭐냐면은, 이 물난리에도 멀쩡했던 이 마을 초입길에 있는 상엽지 옆에 있는 무덤에 대한 얘기를 꼭 들어보자. 정답을 꼭 알고는 내려가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크게 먹고 스님을 찾아갑니다. 해가 좀 뉘엿뉘엿 지고 나서 스님을 찾아가니까는 스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온화한 미소로 그래 똘비하고 덕천이 그래 들어와 무슨 일이야 반겨주셨고, 그 똘비하고 덕천이는 앞뒤 그냥 안 재고 그냥 물어봤대요. 그 무덤이 뭐냐? 왜 물난리에도 저기는 물이 넘치긴커녕 물이 피해가는 것 같냐? 그러니까 고지대도 아니고 평지인데 저기만 물난리가 안 난 것도 이상하고, 저 무덤을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도 궁금하다. 말씀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을 들은 스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말씀하시길, 그래, 너희가 한창 궁금한 게 많은 나이인데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혹은 그 무덤이 누구 건지 그게 그렇게 궁금했냐 하면서 웃으면서 똘비와 덕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예. 그렇게 약간 이제 웃음으로 때우시다가 다시 말씀하시길, 어른들은 아직도 너희들이 어리고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데 약속 하나만 받고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하니까는 이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라. 네. 당분간은 하지 마라. 언젠간 다 알게 될 얘기인데 너희 둘은 그냥 미리 알았다는 셈 치고 다른 애들에게 말은 해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마을이 터를 잡은 거는 조선시대부터였대요.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 전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사냥터 혹은 군사들의 훈련 장소로 쓰였던 곳이래요. 근데 이 땅이 많이 비옥했대요. 그래서 어느 해부터 나라에서 사냥터나 훈련 장소 쓰기 아까우니까 여기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게 해라 라고 해서 터를 처음에 잡았는데, 옛날에는 몰랐지만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는 땅은 비옥한데 사람이 살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력이 높으신 노승께서 자기가 죽어서도 이 마을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막아줄 테니까는 내 묘비 건너편에 장승 같은 그런 걸 세우고 자신의 무덤을 그 건너편에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해서 그 봉분이 있는 거래요, 계속. 그래서 그 주인 없는 무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똘비하고 덕천이한테 스님이 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는 또 들으니까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에이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스님께서 궁금증이 해결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다 되었다. 그리고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길, 아까도 말했지만은 애들에게 말을 하지 마라. 괜히 말을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희끼리 말고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를 해라. 너희를 믿고 말을 하는 거니 꼭 나와 한 약속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다라고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죠. 근데 이야기를 막상 들었지만은 약간 김 빠지더래요.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듣게 돼서 별게 아닌 얘기였구나. 좀 더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 마을에 세워진 그런 이야기 아니야? 이러면서 덕천이와 얘기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덕천이는 실수를 하게 돼요. 여기서 덕천이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 이야기를 학교에 가자마자 아이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네. 똘비는 말릴 틈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335 모여있길래 보니까는 덕천이가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얘기를 하고 덕천이의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덤에 대한 비밀 스님께 들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고, 신기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애들도 있었고, 막 각양각색의 반응이 난무하던 그때 동년배 중에 힘을 좀 쓰는 질이 좋지 않던 아이, 예를 들어 중필이라는 아이가 덕천이한테 말하기를,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 다 미신이야. 고작 그 정도로 그런 이유로 비밀이라고 마을 어른들이 말 안 해주냐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다 둘러서 말하고 우리가 어리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거지 다 다른 비밀이 있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고 동조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다 준필이 말이 맞다. 준필이 필두로 그런 이야기는 다 지어낸 거다 라는 무리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럼 무덤이 없어지면 그럼 뭐 마을이 망하다는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얘기가. 준필이 패거리가 그렇게 말을 하였고, 덕천이는 야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스님께서 그럼 거짓부렁을 하시겠냐 라고 바락바락 덤비던 덕천이는 준필이 주먹 두어 대를 얻어맞고 나서야 시무룩한 표정으로 교실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이제 한껏 의기양양해진 준필이는 어떤 헛바람이 들어찬 건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는 주말에 그 봉분을 조사할 탐험대를 그 자리에서 결성하게 돼요. 그 스님 말이 틀다면 우리가 봐보자. 우리가 봉분을 파헤치든 뭐든 간에 가서 보자. 거기에 동조하는 아이들 3, 4, 5 모여서 주말에 준필을 따라서 봉분을 조사할 요량으로 멤버가 구성이 되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 똘비는 지켜봤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똘비는 스님과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시간에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스님한테 가게 돼요. 스님이 달려와서 덕천이가 학교에서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했다. 그것 때문에 애들이 뭐 탐사대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서 무덤을 탐험하러 한다라는 이야기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듣던 스님께서는 갑자기 그 미소를 싹 거두시고는 준필이네 집으로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발이 안 볼 정도로. 뛰어서 막 내려가시는데 마침 대문 밖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시는 준필이 부모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님께서는 준필이 부모님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준필이가 뭐 이렇게 하려 그런다. 그 얘기 듣자마자 준필이 부모님은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똘비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집안에서 사람 죽는 소리가 났대요. 맞아 죽는 소리가. 그러니까 뭐 비 오는 날 먼지나도 때리는 듯한 그런 괴성이 대문 밖으로 들릴 정도로 푸닥거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멀리서 지켜보던 똘비도 괜히 덕천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짜증나잖아요. 말을 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났대요. 신경도 쓰이고 친구로서 약간 의도 상했고 아, 이 나쁜 놈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님께서는 똘비야 돌아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무덤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게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서 벌어질 일까지 생각을 못했다. 너희가 말을 하더라도 난 너희가 무덤을 바로 조사하러 갈 생각을 할 거라 생각 못했다. 그냥 지나가는 괴담이구나라는 정도로 넘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조사하고 하니 많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 덕찬이 그 녀석도 무용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를 나는 내가 계산을 못한 내 잘못이다. 그러니 똘비 너는 잘못한 게 없다라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스님이 계신 절로 같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무튼 무덤을 조사하려던 준필이는 다음날부터 학교에서 무덤에 묻자도 않고요. 얼굴이 탱탱 부어서 와가지고 무덤에 묻자도 꺼내지 않았고 덕천이도 마찬가지로 밤새 혼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표정이 안 좋은 상태로 수업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작은 해프닝이 지나가면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때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을은 그냥 뭐 늘 언제나 그렇듯 조용한 시골 마을 분위기였는데 눈이 제법 많이 왔던 어느 겨울날 상해집 근처에서 숨져있는 준필이가 발견된 거예요. 똘비는 그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마을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길 준필이가 팔 다리가 부러져서 죽어 있었다. 근데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준필이가 전에 말한 것처럼 무덤을 파보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파보려고 했으면 상식적으로 겨울에 파는 게 나을까요? 봄이나 여름이 나을까요? 봄이나 여름이 낫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근데 어른 땅을 삽으로 팔려고 했다는 거에서 의문점을 가졌고 그리고 그렇게 준필이가 부모님을 무서워하는데도 굳이 이 겨울에 왜 무덤을 파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필이 친구들이 예전에 준필이가 학교에서 덕천이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무덤 조사단이니 뭐니 꾸려서 무덤을 조사한다고 나섰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니 덕천이가 걸려들었고 덕천이한테 말한 게 스님인 걸 알게 됐고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스님을 추궁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야. 거슬러 가다 보니까는 아 얘가 죽었는데 얘가 왜 무덤에 죽었을까 하니까 덕천이한테 얘기를 들었다. 덕천이는 스님한테 들은 거고 이게 돼버린 거야. 마을 사람들은 스님한테 비난하고 추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스님도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셔가지고 일단 모든 사건의 원흉은 스님이 아이들에게 말을 해서 벌어진 일이니 스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을 떠나달라 라고 마을 사람들이 말했고 그 와중에도 마을 사람들은 패가 나뉘게 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떠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말을 듣고 실천한 덕천의 잘못이지. 아이에게 말을 한 스님이 뭔 잘못이냐. 막말로 삽 쥐어주고 파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덕천이가 말을 한 건데 그건 스님도 몰랐지 않았을까 라고 한 거고 이제 스님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이게 패가 나뉘는데 반대편으로는 그래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굳이 말을 해서 마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냐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 마을의 뭐 기원 비슷한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말을 하냐. 어찌 되었든 인명피해가 났으니까는 스님 잘못이다 라는 쪽으로 기울게 된 거야. 무슨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스님은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으로 마을을 떠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사건 조사를 하는데 눈이 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발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얘를 때려 죽였던 어떤 다른 범죄자라든가 발자국이 남아있었는데 눈 때문에 발자국은 그냥 증거조차도 없는 거야. 그 딱히 원한 가지만 사람도 없고 수사에 난항을 겪다 보니까는 옛날은 그랬잖아요. 사건은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했거든요. 옛날은. 그 당시에 경찰들이 그냥 대충 뭐 산짐승에 치여 죽은 걸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예를 들어서 알리바이가 빈다거나 평상시 행동이 수상쩍은 마을 인물이나 그렇다고 외지인 유입도 없다 보니까는 거기서 그냥 사건을 끝내버렸대요. 배고픈 산짐승이 내려와서 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스님은 마을을 떠날 채비를 다 하셨고 마을을 떠나는 스님은 배웅하는 사람들 무리와 그의 이제 등을 지는 무리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님이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해치고 나가면서 작은 보집 하나 달랑 들쳐매시고 그렇게 마을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궁금증 때문에 벌어진 것 같기도 했던 똘비는 뭔가 죄송한 거예요, 스님한테.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덕천이를 좀 더 말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울면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님은 또 온화한 미소로 똘비를 어루만져주면서 괜찮다. 내가 잘못한 거지 네가 잘못한 게 없다. 마음 쓰지 말아라면서 마을을 벗어났다 하더라고요. 점점 멀어지시는 와중에 스님께서 갑자기 마을 초입길쯤 가셨을 때 우두커니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좀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마을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혹시나 마을에 운이 당한 것 같거나 변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돌비산 아래에 용한 보살님이 있으니까 꼭 거기 가서 의논하라고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인사를 꾸벅하시고 사라지신 거예요. 짧은 시간 마을에서는 흉흉한 사건 하나와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스님이 떠나는 불행한 사고를 겪었잖아요. 평상시 스님 잘 따르던 똘비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 눈물을 훔치면서 스님을 보내주셨고 그 일로부터 한 3, 4년이 지난 시점에 마을에서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소문이 뭐냐면은 새벽에 바리를 하러 일찍 일어나서 논에 물 데려가던 뭐 노랭이 최씨가 논밭에 기괴한 형상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필두로 마을 사람 한둘이 기괴한 형상을 봤다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소문은 발이 달렸잖아요. 빠르게 똘비 또래 아이들 귀에로 들려오게 됩니다. 최 씨가 봤던 기괴한 형상은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사람이 네 발로 논밭을 기어다니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른 마을 주민인 윤 씨 아주머니도 저녁에 읍내 갔다가 막차 타고 들어올 때 논밭에서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사람이 네 발로 논을 기어가는 걸 봤다. 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주로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그런 현상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잊을만 하면 목격담이 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꽤나 자주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마을의 주된 관심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괴 생명체인지 귀신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 아직은 어리고 호기심이 많던 또래 아이들은 그 귀신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선뜻 용내서 볼 마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괜시리 전에 죽었던 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준필이가 죽었던 사건과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혹시 이거를 파헤치려고 하면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애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소문이 무성한 팔다리가 긴 뭐 괴 생명체인지 귀신인지 어떠한 것이 마을에 흉흉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마을은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 해는 흉작에 가까울 정도로 딱 입에 풀칠할 정도 있죠. 그 정도만 딱 수확이 되었고 마을을 지키던 장승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고 스님이 계셨던 중떠난 절은 그 해 내린 비로 인한 산사태로 망가졌고 시간에 질러서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똘비라는 분이 지금 생각하면은 마을 입구 장승이죠. 마을 후미 절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손실 차려도 된 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여튼 마치 마을을 가두는 것처럼 연달아 사건이 발생하고 마을에 그렇다고 뭐 크게 뭐 인명피해나 그런 건 없고 딱 먹고 살 만큼의 피해만 주면서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닌지 말하기도 어중간한 그렇다고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을씨년스러운 상황에 어떤 젊고 이쁜 무당이 마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등장해서 하는 말이 자신은 돌비산 보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었고 돌비산 보살이라고 하면은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마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돌비산에 보살님이 있는데 찾아가서 말을 해라. 그럼 도와줄 거다라는 얘기인데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무당이 직접 마을로 와서 만나는데 근데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 까맣게 잊고서 그 무당한테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던 돌비산 보살, 그냥 무당분이라고 칭할게요. 무당분은 마을 초입에 자리 잡은 봉분을 멀찌감치 보면서 코를 막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 무덤은 마을을 지켜줄 힘이 없다. 요기만 가득하다. 빨리 장승을 다시 세우고, 장승을 다시 세울 때 일단 나무는 뭐 땡땡 나무를 써서 장승을 세우고, 장승을 새로 만들어 세울 때 저 무덤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야지 마을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 아무래도 간밤에 꿈자리가 좀 뒤숭숭해서 내가 와봤더니만은 마을을 지키는 힘이 다 돼서 해가 지날수록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곳 마을 자체가 용의 머리에 숨구멍에 붙어있는 자리인데, 사람도 숨구멍을 막으면은 재채기를 해서 숨구멍을 확보를 하든 아니면 숨을 못 쉬어 죽는 건데, 이 광경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자리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오늘 빨리 내가 말한 땡땡 나무를 구하고 읍내에 나가서 솜씨 좋은 사람 구해서 장승 빨리 만들어서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큰 화가 오기 전에 그래도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비산 보살이라는 무당이 와서 마을을 위해서 도와주니까는 재고 따지고 할 거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빠르게 일을 처리했고, 그렇게 장승을 세우고 무당의 의식 아래서 무덤을 파묘같이 뭐 무덤을 드러내거나 이게 아니라 원래 있는 봉분을 매장시키는 그런 무덤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매장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식을 치르고, 봉긋했던 무덤은 그냥 그 주변 평지와 같은 모습을 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식을 치르고 나서 그 젊은 무당이 말하기를 마을 사람들 주의사항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당분간 마을 초입길, 지금 장승 꼽은 이 초입길 말고 저 아래 감나물 아랫길로 돌아서 마을을 벗어나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우리가 상처가 나서 치료를 받으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라고 밴드를 붙이거나 붕대로 둘러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처가 난 곳은 메꾼 곳이니까 아물 때까지 땅에 발 디디지 마라. 돌아댕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여집은 철거를 빨리 하고 하루빨리 이 상여집 위치는 지금 무너져 내린 절이 있는 자리에 상여집을 옮겨라. 마을의 입구에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 안 보이는 곳으로 최대한 치우는 상책이다. 세 번째, 마을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돌비 1리, 돌비 2리, 뭐 돌비 3리라고 한다면 왜 모인 게 귀족 1리, 귀족 2리, 귀족 3리로 마을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부르도록 해라. 절대 돌비 1리라고 부르지 말라고. 안 좋은 곳이 남아있는데 그 안 좋은 곳 의식이 만약에 있는 상태면은 자신도 아직 마을의 미련을 가지고 있을 거라서 다른 이름으로 마을이 불리는 거 보면은 내가 있던 돌비 1, 2리가 아니고 내가 귀족 1, 2리란 반대로 왔구나 하면서 찾으러 구초를 떠들 거래. 그래서 마을을 벗어날 거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주의사항을 던져주고 무당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그 말 그대로 다 수행하게 돼요. 봉분 옆에 있던 상현집도 뭐 일러준 자리로 옮기고, 조금 멀긴 해도 감나무 아랫길로 돌아서서 마을 벗어나고, 마을 이름도 자기들끼리 바꿔서 부르고, 이렇게 몇 해가 지나가고 또 몇 해가 지나가고 몇 해가 지나서 똘비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마을이 해가 다르게 안 좋아지면서 안 좋아지고를 반복해서, 예를 들면은 뭐 100가구가 살았다고 치면은 똘비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20가구가 남지 않을 정도로 마을이 쇠퇴했어요. 무당이 일러준 대로 했는데도.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른 동네, 다른 읍내, 다른 뭐 대도시로 이사를 가서 같이 놀던 친구라고는 덕천이 제외하고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마을에도. 마을의 생기가 없어질 정도로 마을이 천천히 말라간다는 느낌을 그때 고등학생인 똘비가 느낌을 시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이 시킨 대로 했고 막 그랬는데 앞으로도 똑같이 평범한 마을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말라가는 마을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럴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몇 남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마을 회의를 한 결과 스님께서 일러준 그때 그 돌비산 보살을 한 번 더 만나러 가보자. 이유를 다시 물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 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돌비산을 찾아갑니다. 일러준 곳에 도착해서 보살님, 보살님하고 불러보니까는 머리가 하얀 어느 노파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꾸벅 인사를 하면서, 우리는 돌비리에서 온 주민들인데 일전에 뭐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마을을 한번 살펴주시고 가셨는데 이상하게 마을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보살님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얀 노파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보살이다. 돌비리라면은 뭐 땡땡 스님이 있던 그 마을일 건데 스님이 계실 텐데 어찌 그 마을이 이상하게 망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되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 몇 해 전에 왔을 때는 젊고 이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돌비산 무당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노파가 자신이 돌비산 보살이라고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우리 뭔가 시연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길, 아니 그게 아니라 분명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젊고 이쁜 분이 오셨다. 노파가 아니라 젊고 이쁜 분이 오셔가지고 돌비산 보살이라고 했다. 노파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노파께서 스님이 말씀하시던 돌비산 보살님이시라고요? 라고 되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대답은 맞다. 내가 보살이다. 난 돌리를 가본 적도 없고 단지 내가 들은 건 언젠가 스님께서 넌지시 말씀하시길 네.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힘써서 도와달라는 말밖에 전혀 들은 게 없다. 근데 내가 그렇게 말만 전해 듣고 나는 돌비리에 간 적이 없다. 내가 간 적이 없는데 뭘 살피는 거냐. 약간 당황스럽게 말을 하니까는 마을 대표격인 어르신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설명한 거야. 그 전에 왔던 보살이 이거 하라 그랬고 이거 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본 진짜 돌비산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말도 안 된다. 정승이든 뭐든 함부로 갈아치우는 게 아니다. 마을 초입길에 있는 것들은 나무도 베면 안 되는데 하면 정승을 갈아치우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설사 갈아치운다 하더라도 땡땡나무로는 절대 정승을 만들지 않는데요. 그 나무는 귀기가 있는 나무라서 절대 안 쓰던 나무인데 그걸로 장승을 만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봉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다. 그 봉부는 나도 아는 얘기인데 자연 소멸되지 않는 이상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무덤이고 잘 보살펴야 하는 무덤인데 그걸 매장을 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거기서 너희들이 의심했어야지. 그게 뭔 말이냐. 그 무덤은 건드리면 안 되는 무덤인데 내가 만약 갔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에 왔던 젊은 무당이 했던 모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네. 이야기를 듣던 노파께서는 안 되겠다. 마을로 같이 가보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짐을 부랴부랴 싸시더니 그때 시간이 늦었지만은 꾸역꾸역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군수리 없이 따라오셔서 마을 초입길에 딱 들어서는 순간 노파분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으아! 이러더는 거예요. 놀란 마을 주민들이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는 뭔가 엄청 무서운 걸 본 듯이 등을 돌리고 눈을 손으로 가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터주신들이었고 기괴한 것들이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내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불이 나게 뒤도 안 돌고 마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을을 도망가려는 그 노파를 붙잡고 또 이유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들어가도 안 되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쩌자고 너희들은 마을을 입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나보고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가. 나는 뭐 아무튼 간에 설명할 것도 자실 것도 없고 여기는 그 누가 와도 살릴 수 없고 살아나갈 수 없다 들어가는 순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버선발로 도망치시게 됩니다. 그렇게 마을이 끝나요. 이게 이야기 끝이거든요 원래.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은 매립이 되어서 저수지가 되었어요. 수장돼 버렸구나. 그리고 전에 왔던 무당은 누구냐? 몰라요. 수소문을 해보고 알아봤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그 무당이 뭐 때문에 왔던 건지. 근데 제가 돌비 공포라디오로 시참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결과 좋은 땅을 안 좋게 만드는 무당들도 있잖아요. 일부러. 네. 땅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든가 뭐 그 땅에 다른 걸 넣기 위해서 하는 무당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무당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매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저수지가.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나가자마자 그 자리가 매립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저수지가 된다는 말도 없었고 말이 있으면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저수지 메울 거니까는 보상금은 주겠다라고 나라에서든 뭐든 말이 나올 건데 그런 말도 없었고 나가자마자 타이밍 맞게 저수지로 매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내린 결론은 뭔가 뒤에 어떤 세력이 있었을 거다. 그 무당은 누가 고용을 했든 뭘 했든 간에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 돌비산 노파분께서는 그 뒤로 돌비리와는 등을 지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시고 더 산속 깊은 곳에 숨으셨고 스님은 결국 그 마을 떠나신 다음에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마을이 그렇게 한순간에 매립이 됐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레전드네 이거 태준님.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단단히 준비하셨네. 준비 안 하신 척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다라고 해주시고선 이렇게 저희를 흔들어 버리시네요. 언제는 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58,000가지 매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맞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태진님께서도 너무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런 태진님의 이야기들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좋습니다. 진짜로. 저도 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좀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충성 수고하십시오. 충성. 네. 네.
야, 오늘 물에 잠긴 그 마을의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태진님께서는 현대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이렇게 과거 이야기들도 가끔 하시거든요. 양쪽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훨씬 더 무섭게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